우리 역사를 볼 때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지금만큼 태평성 때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무지하다고 그래.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는 3년의 전쟁이 한 번이야. 네가 왜 삼국시대 태어났다 생각해봐. 3년에 한 번 전쟁이면 미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못해요. 예? 고려시대 몽골 뭐 그러한 늘 쳐들어가고 조선도 임진왜란 호란 겪었잖아요. 지금은 6.25 전쟁도 없잖아. 그쵸. 여기 70년이 지난 동안 전쟁이 없었어. 전쟁이 우리 역사 없었어요. 이래 장기한 동안 전쟁 경우 없었어요. 태평성 때 전쟁 위험 없잖아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 힘든데요. 상대적 빈곤이야. 상대적 빈곤. 지금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차이인데 옛날에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거든요. 자,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저희 3프로에서 최근에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관점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에서 이제 공무원의 퇴사 문제, 요게 좀 먹구름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피땀,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법과 그리고 명언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가스터디의 스타 강사이자 그리고 많은 명언을 남기고 공시생들을 합격으로 이끌고 있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법한 전한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소개 전한길입니다. 네. 예. 근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신 소개라서 조금 과분합니다. 이 사실은, 프로가 되게 큰 이제 유명한 방송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것도 영광이고. 저희가 앞에 영광입니다. 보니까 뭐 우리 손주원 회장님도 나오셨고 네. 되게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셨던데 오늘 제가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젠틀하시네요. 제가 이미지가 네. 유튜브에 보면 막 있잖아요. 막 팩폭 날리고 네네, 막 맞아요. 있잖아요. 센 표현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공부하기 싫어 때려치라. 네, 그렇죠. 네. 여기는 또 좀 약간 점잖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품격 경제 방송이지만 네. 또 저희 게스트분들에 다 맞춰서 하기 그래요?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네. 예, 예. 저는 선생님 그 책 내 네. 인생 우습지 않다. 네네. 요거 보고 네. 아니 처음에 사업 실패로 빚을 한 25억 정도 지셨었어요? 네. 저는 원래 학원 강사 출신이죠. 네. 수능 강사 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학원 인수하고 출판사도 차려해가지고 네. 이제 사업과 학원 강의를 병행했었죠. 그러다가 경영은 둘 다 실패를 했어요. 어쨌든 학원 사업, 출판사 다 이래 부도나고 그리고 다시 바닥 생활 한 10년 하다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노량진 와서 공무원 이제 또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 또 바닥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또 다시 이제 흔히 말하는 1타 강사 자리에 네. 이래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사실 사업이랑 경제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쌤 지금 강의하시는 거 보고 스타일 이런 거 보면 네. 사업해도 실패를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페이는 어디에 있다고 지나보면 분석할 수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은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수능 강의하면서 뭐 강의 교재도 잘 쓰고 강의도 잘하고 이러니까 통솔력도 있고 학생들을 들었다 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경영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30대 초반인데 이제 제 자신을 과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니까 학원 경영 이거 별거 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출판사도 이거 별거 있겠나 싶었는데 네. 사업이란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도 들었고, 경영은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경영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승부해야 돼 싶어서 결국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 다시 일어났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경영이라는 것 또는 사업이나 자그마한 구멍가게들 장사하는 그런 경영인들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저는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죠. 예, 절대 쉬운 게 아니라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저도 겸손도 배우게 되고 내 자신이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했구나. 제 자신의 어떤 분수도 알게 되고 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깨닫게 돼 가지고 수업료를 비싸게 낸 택이죠. 그리고 실패했는 원인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원래 경영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 흔히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해가지고 제 자신이 부족했고 물론 교육 과정도 바뀌고 또 학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동영상 위주로 바뀌어가고 네. 뭐 이런 또 교육 과정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그래도 살아남는 데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경영을 생각했었다라고 이제 저는 자평하죠. 약간 그런 경영이나 이런 것도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뭐 이렇게 시작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우리 흔히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리더라도 네네. 레시피가 뭐며 이거 어떤 품목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입지 그리고 손이 고객이 어떻게 하게 돼야 돼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경영은 시작할 때 그 정도로 최소한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 당시에 뭐 그냥 자신을 과대평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뭐 연매출 어마어마하시니까. 네, 그냥 세금은 이제 우리 이제 저희들은 한 소득이 한 50% 세금 내니까 그렇죠. 그래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국세청장상도 이제 모범 납세자상도 받고 네. 근데 세금은 오픈합니다. 제가 세금은 이번에도 세금 내고 15억을 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의료보험료죠. 당연히 국민이 내야 될 국민 건강보험료도 맥시멈이 우리 한 연간 5,2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거 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도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세금을 이렇게 버는 대로 그대로 내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사업이 또 온라인 동영상 강의고 이렇게 하다 매출도 다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오픈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혹시 우리 앵커님 아실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 세금 많이 내는 순위가 공개가 됐어요. 오. 제 어릴 때는 그때 뭐 최불암 선생, 김혜자 선생, 안성기 뭐 제 기억나는 뭐 이런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 세금을 많이 내는 순위 나는데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은 야, 나도 만약 소득이 많게 되면은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오픈하고 오. 되게 그 국민들에게 우리 4대 의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벌고 제 개인적으로 인생 10계명 중에서 부끄럽지만 6번째가 소득에 관한 거예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돈도 좀 의롭게 반치 안 하고 경쟁하고 반치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벌고 그러니까 세금도 떳떳하게 내겠다라는 게 인생 10계명 중에 6번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실천하고 이런 제 노력이 또 저는 강의를 하니까 네. 또 배우는 우리 MZ 세대든 청년들이든 또 공무원이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또 좋은 선례가 되지 그렇죠. 않겠는가 모범 생각이 사례는. 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건 오픈하는데 소등 그 인도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뭐 적은 소득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네. 요거 한번 여쭤봐도 되는지 제가 뭐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최근에 그 구급 공무원 지원율이 역대 네. 최저 기록했다. 아,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아예 퇴사하고 네 맞습니다. 박봉의 공황장애까지 막 이런 기사들도 네. 나오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제 공무원 강의 같은 거를 하시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심각합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이제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학원들이 다 좀 힘들어졌죠. 네. 뭐 뉴스에 나오는 그대로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루아침이 된 건 아니고 몇 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시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시장으로 봐서는. 네. 노량진 전체 이제 상가도 많이 죽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신임 공무원도 기가 죽어 있고 또 그러면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으쌰으쌰 해보자 이래 될까? 그것도 아니래요. 지금 전부 다가 지금 다운데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뭐랄까 책임지고 막 해내 이래야 되는 거 국가도 발전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고 들었고 또 신입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면직률도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도 적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왜 이래 그러면 공무원 시장이 이렇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열됐었죠. 전에는 대학교 졸업하면은 안정적인 직장 가자 해서 공무원들 너무 몰렸잖아요. 쏠림이 심했는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는 엇갈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대학 졸업해서 공무원으로 솔리다는 게 지금은 전에는 많게는 뭐 80대 1, 100대 1까지 2011년에는 100대 1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해가 구급 공무원 기준으로 국가직이 22대 1, 20대 1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이것 또한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인재들이 대학 졸업해서
기업으로도 가고 뭐 여러 분야로 흩어지는 게 저는 잘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왜 그래 됐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알바에도 이만큼 버는데 공무원 초임금이 기껏해야 200만 원 내외거든요. 200만 원. 뭐 본봉 따지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냐 공무원 이렇게 애써서 시험 쳐서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기껏해가 대우가 너무 박봉이다. 그런데 사기가 떨어지겠죠. 안 갔잖아요. MZ 네. 세대들. 그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부동산 값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여 근로자가 또 적게 왜소해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몇 해 전에 연금 개혁이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이 너무 많다. 이래 적자 난다고 해서 네. 연금을 많이 이렇게 손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무원 예전에 우리 인기 많았던 이유는 급여는 좀 적더라도 갈수록 호봉이 올라가고 또 이제 퇴임 후에 이제 노후가 안정된다. 많은 연금이 나온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금에 대한 메리트도 사라지고 급여는 상대적으로 적고 거기다가 민원인에 대한 어떤 힘든 민원에 대한 고충 처리, 고충에 관한 거 그리고 또 뭐 조직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직급에 따른 이런 조직 문화 뭐 또는 흔히 꼰대 문화 이런 것도 있다. 꼰대 문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워라벨에서 또는 웰빙에서 주말이 있는 저녁이 있는 공무원이라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제 제자들 보면 현직 애들 보면은 네. 저녁에도 계속 있잖아요. 일을 잔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 시간 외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니, 공무원 하면은 예. 워라벨 해서 일하는 시간은 딱 맞추고 내 삶이 예. 있다. 약간 이런 상상들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원래 그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지금 이건 전체적인 이제 공직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퇴직자도 많아지고 인원이 덜 채워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다 떠맡아야 되는 그래서 업무는 상대적으로 많고 급여는 너무 적고 연금에 대한 메리트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공무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 시장도 그렇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 오해하더라고요. 네. 야, 전환기 일타 강사인데 잘 나가다가 이제 또 전에는 제가 방송 같은 거 안 나갔거든요. 네네. 안 나왔는데 갑자기 왜 나왔냐. 제 또 저기 돈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책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네. 이 책이 이미 있잖아요. 제가 이거 내게 된 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뭐 간단하게 갑니다. 제가 그 한국사 강사지만 실제로 유튜브에 제 조회 건수가 한 1억 3천만 건이 됐고 네. 구독자 30만 됐는데 그게 한국사 강의 내용 없어요 거의. 주로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 쓴소리죠. 그렇죠.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겠냐. 마인드 세팅.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책으로 담았고 그것이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내용들 책에 담았고 실제로 아까 말씀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이미 이 책은 제가 인세를 다 기부하기로 이미 그래서 그래요? 전혀 제가 이거 가지고 소득을 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MZ세대 이 책을 보고 보다 어떤 성공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인생살이에 대해서 좀 더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다 해야 되나 선한 영향이 된다고 생각해서 책을 낸 것입니다. 예. 말 나온 김에 그거는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소득세를 10억 내시는데 뭐 돈 안 돼서 그렇죠.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실제로 이제 요거를 시험 보려는 학생분들을 직접 만나시잖아요. 지금 하려는 분들 혹은 이제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공무원은 이제 평생 직장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세대는 그렇죠. 지금은 그런 메리트는 이 MZ 세대들은 별로 못 느낍니까? MZ 세대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되게 약간 남 하는데 따라하는 게 싫어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려고 하고 또 조직 문화 이런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뭐 MZ 세대의 특징을 꼽는다면은 호불호가 명확하고 그리고 자기주임적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자기한테 삘 맞는 거 딱 찾으면은 미친 듯이 막 있잖아요. 할 일 이런 게 있는데 공직은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하지도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MZ 세대 볼 때는 좀 메리트 없어졌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물론 또 이런 도 있죠. 그 공정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공정한 거. 예.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제가 강사고 나이도 들었지만은 제 영상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MZ 세대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자랐고 정정당당하게 아까 말씀 이렇게 경쟁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예. 때문에 공정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뭐 가깝게는 최근에도 우리 뭐 뉴스에 나왔다시피 뭐 선관위에서 또 아빠 찬스, 형제 찬스 해가지고 고위직에 막 득템 이런 거는 청년들 MZ 세대한테 분노를 자아내죠. 그렇죠, 맞죠. 예, 그리고 또 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비정규직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한번 가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돌아서 거기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한테 이거 뭐가 돼요? 그 이건 올바르지 못한 경쟁에 대해서는 그냥 분노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공직에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오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이 뭐야? 구급에서 올라가는 사람 뭐가 돼?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몇 해 전에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또 아빠 찬스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저는 공기업이죠. 뭐 공기업에서도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저는 말 나온 김에 저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특히 공무원이라는 시험은 우리나라에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남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늘 이야기 왔어요. 그럼 왜냐하면 외모 안 보죠. 집안 환경 안 보고 그렇죠. 대학 학벌 안 보잖아요. 이렇게 공정한 시험이 마지막 남은 게 지금 공무원 시험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것도 하나의 MZ세대들한테 분노를 자아내고 이 뭐냐 공직도 이래 되는 건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또 있고 또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필세지 들어왔거든요. 필세 들어오고 면접이 강화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이제 또 공무원 적성에 이제 직무 적성에 보는 것도 괜찮지만은 네. 한편으로 그것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면접 비중이 커지면은. 그래서 전에는 필기 시험으로 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접 비중이 커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봉이고 조직 문화도 좀 경직됐고 그렇죠. 네. 예전처럼 그렇게 100% 공정한가 이 시험이 약간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있고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해외나 이런 데서 네. 보면은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마냥 줄어드는 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 사회 현상이 대한민국 전체 혹은 경제 뭐 사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 보세요? 방송이 되게 영향이 있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지만은 뭐 영향이 조회수도 되게 많고 구독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저는 공무원 한국사 강사고 근데 공무원 이제 제 제자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미 카페 회원수만 해도 35만 명이거든요. 제 제자들이 최소한 공무원 수험생만 해도 35만 명이 지난 10년 다 통계 합치면은 예.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애들이 이제 제자들이 가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서 면직도 높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추세가 지금 아까 너무 쏠림이 공무원 심했는 거는 조금 이제 골고 펴지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네. 일단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들이 어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봉사한 이런 생각, 사명감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화는 어떤 거냐 하면은 너무 좀 심할 정도로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얘들 왜 이래, 너희들은 자서 우리 힘드냐.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기 좋잖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이 추세를 어느 정도로 가겠지만은 하지만 이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 생각하고 약간 적대적이기도 하고 부정적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역으로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5천만 있으면 100만 명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 공무원이 모세일관처럼 전 온 국가기관 다 들어가서 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무원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모세일관 제대로 안 돌면은 경직되면은 전체 다가 굳어지고 나라가 망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부정부패 많아지면 하다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일하기 싫고 지금 이제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급적 기업, 이제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오라면 그냥 이직해버리고. 왜냐면 전에는 명예도 있고 퇴직 후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연금도 괜찮고 있고. 이래서 야 괜찮다 정년퇴직까지 명예 지켜야지 않은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니까 뭐 회사에서 오라면 그냥 면직해버리고 가버리겠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래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 공무원이 그렇게 중요해? 야 뭐야 내 세금으로 너희들 그냥 이렇게 공무원이 그렇게 월급도 공무원 월급 조금만 주면 딱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뭐 이런데 저는 한번 역으로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공무원 100만 명 속에는 예를 들면 가깝게는 경찰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경찰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경찰 어떤 되는 분들의
하기 싫으면 수준 낮은 애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준 낮은 애 들어가면 경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강도 만났어. 성폭행 나 도망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경찰이 왔어. 지혜롭게 범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자가 똑똑하겠어요? 경찰이 똑똑하겠어요? 범죄자는 안 걸리기 위해서 경찰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경찰은 그보다 더 똑똑해야만이 수사를 하고 얘가 범죄 잡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사람 경찰이 된다 생각하면은 그런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고 강도 잡아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경찰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소방관도 똑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 당황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119. 근데 그 소방관이 와서 지혜롭게 그걸 구해주잖아요. 목숨까지 구해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소방관의 어떤 지적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목숨 우리가 뭐 지켜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갔어. 우리 학교 갔는데 요즘 교권도 많이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 가서 아이가 선생님이 훌륭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야 우리 아이도 지혜롭게 잘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을 무시하고 교원에 대해서 요즘 보면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만 못 가르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선생님이 지혜롭게 다 맡기고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 특히 그 교사도 안 하려고 하고 뭐 그 교대 지원료도 많이 낮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큰 걱정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뭐라 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 주민센터 갔는데 줄이 너무 많이 써 있어. 야. 아이 뭐야 공무원들 뭐 하는 거야. 근데 네가 그랬잖아 공무원 뽑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면 또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공공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공무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이지만은 그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여가 너무 낮다 칩시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원래 조선시대 때 관리 공무원들 양반들에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가 녹봉, 흔히 말하는 월급이 나가고, 그다음 하나가 뭐냐면 수조권이라 해서 특정 지역 땅에 대해서 지급해가 관리에게 세금 그다 묵던 권한을 줘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 재정이 적절한다고 조선 16세기 명종 때 가면은 이 과전 주는 거, 이 수조권 주는 거 안 줘요. 녹봉만 주거든요. 그럼 관리는 그만 야 국가 재정 부족하니까 이것만 먹고 살아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처리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료라면 기존에는 세금 그다음 오시는 땅도 있었고 월급도 있는데 절반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녹봉 받아서 뭐 하겠어요?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 결국은 관리가 지주가 돼요. 농민들은 자영농에서 이제 소작농으로 다 전락해요. 그러면 결국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급여를 자꾸 줄이자 하는데 줄이게 되면은 인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대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경제적 어려우면 누굴 생각하겠어요? 자꾸 촌지 가져오라 할 거 부정한 방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배가 고프지면은 건축 공무원이라 치자. 예? 토목지 이렇게 인허가 할 때 뇌물 막잖아요. 돈 가져오라 할까? 내가 배가 고픈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처자지 먹이 살려야 되는데 세무지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무지 제대로 그다음에 국가의 모든 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걔들 대접 안 해주고 급여가 줄이면은 내가 세무지 공무원이라도 당연히 세무조사 나와서 돈 좀 달라고 부정이 늘어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그뿐만 높아진다. 아니지요. 우리 약자별 하지 않아서 약자별이라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거든요. 복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뭐 부족하면은 그 약자들 누굴 보호해 줍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공무원 하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너무 커요. 그런 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게 해주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네네. 싱가포르는 깨끗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가 높아요. 그렇죠. 아시아 1등 국가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싱가포르는 원래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물론 리관유 이관유의 총리가 오랫동안 지도력을 잘 행사했는 것도 네. 있지만은 거기에 공무원 급여가 높아요. 공무원 급여가 높으면 부정을 안 저지르죠. 그러면 당연히 싱가포르 가면 깨끗하잖아요. 법질서 엄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실제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받고 그때 그 가이드 이야기로는 싱가포르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보다 월급이 많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주면은 그들이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들에게 급여 적게 주고 부정지지하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다 안게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사기가 떨어지면은 좀 네. 나몰라라 해버리잖아요. 내가 위급해서 행정 서비스를 받아봐야 되는데 네.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건설 교통 현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얼마나 우리 공무원 부서가 많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은 역설적으로 고급 공공 서비스를 받고 싶고,
빨리빨리 행정 처리해 주길 바라는데 그들이 전부 다 나몰라라 해버리면 이거는 경직돼서 나라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도 늘 공무원 뭐 하나 장문하면 전부 다 하나 요구하지 하지만 네. 그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은 윤활유처럼 그 모시는 골고루 이제 국민들에게 뭐 인허가 서비스 모든 업무 있잖아요. 우리 100만 명 공무원이 얼마나 그래 모든 분야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 쉽게 적대적으로 그들이 남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공무원 가족이다. 우리를 알겠습니다.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덧붙여서 네. 뭐 공무원 쪽이 있으니까 이쪽은 제가 늘 고민하는 분야라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기획 다 해버리자 뺏어오라면 기분 그게 어떻게 그 피해는 국민이 당하게 되니까 함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선시대 역사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외국 사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부정부패 많으면은 저 뭐 남미에 있던 어떤 나라도 그렇고 나라가 망해요. 예? 어쨌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아까 이름 부르셨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공무원 이제 수험생들이나 공무원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사기 떨어졌어. 네. 이제 메리트 때문에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좋아요. 어느 정도 이래 되지만은 그저께 제가 신규 공무원 이제 수험생들이 와서 제가 묻더라고요. 선생님 앞으로도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힘들겠어요. 요즘 제 운영한 네이버 카페에도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컴플레인이요? 현직에 갔는데도 마찬가지 아까 너무 말씀드린 힘들다. 예, 이런 거 왜냐하면 특히 그러다 돈만 많이 주면 괜찮아요. 또 급여라도 많이 주면은 그거라도 보고 있겠는데 급여는 박봉 주면서 업무는 많고 주말도 잘 없고 이러니까 이제 사기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직률도 높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덧붙여서 약간 또 반대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면은 이 영상을 아마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MZ세대 또 청년 공무원 수험생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들 본다면은 그렇죠.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이제 공무원 면직률 높다 하지만은 사실은 통계는 안 나왔지만 일반 회사의 면직률도 그만큼 높을 겁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로 자꾸 공무원만 타겟으로 해서 이야기 그렇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로 요즘 MZ세대 이식기 힘들다고. 맞아요. 예? 또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좀 뭐 하면 그만두고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본인의 경력 단절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직률이 여기만 높은 게 아니라 요즘 하나의 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과연 그러면 이거 100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이라는 이 집단을 계속해서 아까 말씀 이대로 계속해서 처우를 개선 안 해주고 이대로 계속 놔둘 것이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네. 예? 어느 순간에 왜냐면 우리 심각한 범죄 발생하잖아요. 마약 사범 요즘 많잖아요. 국민들은 요즘 마약 무섭잖아요. 이거 마약발 좀 잡으라고 하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100만 명이라는 집단을 그냥 이대로 계속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처우가 또 개선될 수도 있다고 그리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한번 쉬고 갈까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네, 좋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점잖이 하시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와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실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면 목이 당연히 나가죠.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열정.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연봉이나 전체적인 처우나 업무 환경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여론이 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인 이제 국가적 그리고 국민적인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론이 왜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서민대 사람들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자영업하는 사람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요구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죠. 약간의. 그러면은 제일 공개하기 쉬운 게 사실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한두 개 뭐 일 발생하거나 또는 자기 미는 업무가 제대로 못하면 손가락질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공무원 급여 올리시면 깔아내리고 싶은 약간 그런 심리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약간 그런 공무원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 자영업 같은 경우는 무언가 하나 잘못하거나 아니면 100% 성실하게 일을 안 했을 시에 보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피해를 입거나 그런 것들이 뭐 징벌적으로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은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철밥통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무언가 좀 덜 해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월급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공무원 쪽에서도 좀 개선을 실제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까? 아마 개선하려고 할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뭐 인사혁신처라든가 이런 쪽 끊임없이 또 그런 걸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의 어떤 비판 목소리는 수용해야죠. 실제로 그런 것도 과거에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분들도 그런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국민들도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결국은 다 같이 서로가 우리가 서로 적대적이고 남이 아니고 같이 고민해 가자.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공공 서비스를 더 우선하기 이렇게 공무원 세계도 바뀌어 가야 되고 국민들도 역시 그럼 우호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간다 이런 생각을 늘 서로 그런 차원에서 서로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그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급 공무원 첫 월급 초급 같은 게 월로 따지면 200만 원 돼요? 네, 너무 적습니다. 뭐 일반 이제 직렬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네. 좀 위험 수당이 있는 뭐 소방이나 경찰을 좀 더 받는 거고 일반직 같은 경우 좀 낮고 또 일반직 중에서도 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200만 원으로 요즘에 생활할 거 힘들죠. 다 생활하고 집 사고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쟁력을 좀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흥분하시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요거 보고 계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자녀가 또 공무원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공부 조금 잘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방법? 그런 거를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해 주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험생의 부모님이나 공무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본다면은 희망적인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이거든요. 제가 아까 중간에 엎어졌다 그랬잖아요. 빚더미에 있어서 신용불량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빚도 많이지. 그때 제가 집을 부양 못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번 공무원 돈으로 아이 둘을 다 키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까지는. 그래서 제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부산도 가고 지난달에 세종도 가고 광주 지역 학생들도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서 국가직의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현직 제자를 불렀거든요. 질문 답변 좀 이들이 궁금해하는 답변했는데 그때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년 근무했으니까 우리 아이 놓고 했을 때는 그 급여로 아이 둘을 키우고 가정도 꾸려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제자가 한 말씀이 5년만 견뎌라. 그리고 공무원도 마치 초봉이 적어서 그렇지 결혼하거나 또 가지면 수당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흔히 말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그래서 보통 5년은 견뎌라 이러거든요. 5년 견디면 업무도 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잘 알게 되니까. 공직사회에 또 이제 적응도 좀 되고 또 급여도 그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또 너무 가난하면은 사실은 특히 지역 학생인데 서울 와서 공무원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임대료 월세도 비싸니까 공무원 급여 받아가지고 물가도 높으니까 생활 힘들거든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나 부모님 집에서 같이 이제 공무원 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활비 같은 거 부모님한테 이제 어쨌든 생활에 관한 건 스포트 받으니까 저축도 할 수 있고 괜찮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수험생 중에서도 아까 말한 부모님이 이제 또 경쟁률 괜찮은 분도 많거든요. 근데 또 공무원이 여전히 또 괜찮은 걸 또 뭐 있느냐 하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또 노량진에서 우리 설명회 할 때 제가 물어봐서 손들어 했거든요. 이 부모님이 공무원이면 손들어 보세요 했거든. 엄마나 아빠나. 3분의 1이 다 공무원이에요. 진짜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또 이제 어느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기 귀한 아들 딸에게 나쁜 것을 시키겠어요. 좋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고 거꾸로 아이들 역시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공무원의 삶이 괜찮으니까 또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차원을 볼 때 공무원은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하고
그런 좋은 점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어느 정도 집안의 경쟁률이 되면은 뭐 더럽게 많은 소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살아는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죠? 그런 차원이면 공무원이 괜찮다. 특히 또 그 아내와 남편, 부부 공무원인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한 사람 버는 걸로 생활하고 한 사람을 저축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런 거는 또 괜찮다고 생각이 또 좋은 점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5년만 견뎌라. 그거 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네. 내가 이걸 보고 달려가면 좋겠다. 약간 네네. 이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좀 희망적인. 네. 그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려면 좀 특별하게 조언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좀 잘할 수 있고 시험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제 영상, 유튜브 영상에 가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발상을 좀 바꾸거든요. 네. 보통 이제 공무원 생활, 공무원 수험생이다 하면은 뭐 고3 수험생처럼 이제 뭐 대부분 취업 준비생이 그렇겠지만은 이제 나는 죽었다, 1, 2년간 죽었다 공부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 하거든요. 첫 번째, 공무원이 되고자 하고 왔잖아요. 그 오는 것 자체, 공무원 시험에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 왜냐하면은 또는 공기업을 이 방송 보시면 중에 취업준비생, 취준생도 본다면은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자가 진단했을 때 첫째 뭐 그 필기 과목 우리는 공무원 9급은 이제 5과목이거든요. 5과목 시험 쳐서 나는 적어도 이 컷 통과할 수 있다는 자가 진단 때 지적인 수준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물론 장애직도 있지만은 몸이 또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공무원 수험생 어쨌든 간에 뭐 20만 명,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실제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건데 왜 못하느냐 하면은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거나 또 5과목 필기 통과하기에는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또 뭐 과목 속에 영어도 있으니까 이걸 네. 언제 하겠냐. 그리고 또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 절대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경쟁자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공무원만 공부하기로 왔다 치면 이미 금방 말씀 그 세 가지 조건에 이미 자기는 부합하는 그 라인을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라. 아, 비참한 공무원 수험생활 또는 취업준생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게 생각 얼마나 다르겠어요? 뭔가 어차피 할 거니까 좀 긍정적인 그렇죠.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라. 생각이 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제가 흔히 이제 누칼협이라는 표현이 생겼더라고요. 누칼협의 원조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제가 하기 싫으면 선소리 나가라. 중에서 하지 말라고 힘들면은 때려쳐라 하거든요. 그걸 때려치고 다른 데 가도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뭐 과거 시험 쳐서 합격해서 양반되는 거, 관료되는 것밖에 출세길이 없지만 지금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만두고 자가진단에서 안 되면 빨리 다른 쪽으로 가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 다른 쪽에 가서 더 잘 됐다는 애들 또 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 듣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은 공무원 공부하기로 왔지 않습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누칼이요. 본인이 선택했지 않냐고. 그쵸. 이런 선택의 자유가 왔으니까 내가 선택한 길은 즐겁고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본인의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강요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쵸. 특히 조선시대 때는 뭐 다 알다시피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생활이 없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남자들만 직장생활했고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 했었어요. 일하고. 근데 지금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얼마든지 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공부할 자유가 생겼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협박한 게 아니라 이런 내 선택의 자유가 이런 자유가 있는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네. 그러면은 족쇄를 딱 메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다. 얼마나 이게 자유함이 있냐 즐겨보자는 거죠. 오케이, 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또 세 번째 사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수험생을 최악으로 3년 한다 칩시다.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25세 만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28에 합격해서 공무원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년간 맥시멈 또는 더 빨리 단기 합격 1년만 합격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뭐 3년이라 치고 2년이라 친다면은 그 2년 동안의 공무원 수험 공부에서 임용되면은 30년 넘게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30 몇 년간의 공직 생활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이 수험 기간이 더 기냐? 하지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작을수록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어차피 이 2년 3년 공무원 수험 생활보다 근무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내 삶에. 자기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유한된 삶 속에서 정해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 수험 기간에서 이것도 너무 내 삶에는 소중하지 않냐. 이 자체도 그래서 즐기자. 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먼 훗날이 지나면 이때가 또 그리워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었거든, 사실은요. 뭐, 그냥 지났으니까 제가, 뭐, 그냥 숫자상으로 빚도 25억 지고 10년간 신용불량 생활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쪼개보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몇 년이 그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도 늘 우울했냐, 그렇지 않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농사 지으시는데, 네. 우리 어머니께서, 배움은 뭐, 많지 않지만은 저에게 지혜는 많이 주셔요. 네. 뭐라고 하냐면은, 한기라, 저희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어머니가 우시거든요. 네. 평상시에 안 우시다가 제가 전화하기만 하면 또 생각이 나니까 아들아 잘 견뎌내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니 혹시 딴 생각하지 말라고. 니 지금 힘들겠지만은 훗날 지나보면 이것도 니 또한 니 삶의 일부 아니겠냐. 그때도 소중한 거다. 엄마가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 나이 이제 됐지만은 네. 예전에 이미 아버지는 안 계시거든요. 그럼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연세는 많이 들었고 기력도 많이 딸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은 하지만 그때는 젊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 당시에 그 또한 그리워진다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네,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더라. 네, 그래서 제가 바닥에 있는 이 기간도 너무나 내 삶의 일부이다.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것도 잘 견뎌내라 하더라고요.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삶의 일부잖아 이거도요. 그러면 우울하게 막 이게 아니라 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한 길이고 네. 내 자유함 속에 선택한 거고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이 된 자체가 이미 내가 네. 그다음에 내 삶의 또 소중한 일부다 생각하면 이거 즐기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제 수업 듣는 애들은 발상이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제일 먼저 하거든요. 네.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죠. 그 스터디 카페나 또는 도서관이나 공부하더라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죠. 즐겁게. 실제로요. 알겠습니다. 10분 이상 말씀하시면 무조건 흥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이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진짜 힘든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차피 지금 힘든 거 또 지나가면 네. 돌아보면은 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차라리 힘듦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좀 즐기고 마인드셋을 즐겁게 하고 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비단 수험생뿐 아니라 뭐 삶에도 그렇죠. 그죠. 사업하다 바다일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인생사 실패 겪고 힘들 때마다 남친 여친 떠나가고 막 이별의 고통 겪는 속에서도 이런 마인드가 되게 본인을 긍정적으로 다시 또 도전하도록 만드는 네.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예요?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학생들에게 공무원이 되면 5천만 원을 먼저 모아라. 요 얘기를 늘 말씀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네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거는 이제 저보다는 여기 이제 우리 뭐 어차피 경제 TV니까 네.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겠지만은 저는 공직자가 되고 난 뒤에 처음에 이제 애들에 따라 소비 습관이 뭐 공무원 해가지고 차부터 뽑고 뭐 이것저것 쓰고 나면 못 모으는 애들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제발 처음에 들어가서 좀 힘들겠지만은 어차피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청년의 나이 때 합격하니까 물론 뭐 결혼하신 분들 장수생도 계시지만 있지만, 네. 그래서 너희들 이제 급여받아서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1,000만 원에서 1억 모으는 게 가장 힘들고 1억에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좀 수월해지거든요. 어차피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굴러가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무조건 모아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그 임용된 지 지금 1년 정도 됐거든요. 걔는 이제 물론 부모님 이제 가정에서 출퇴근하니까 가능한데 놀랍게도 벌써 1년 됐는데 2천만 원 모았다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야, 니 진짜 대단하다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네. 자기 돈이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은 돈하고 자기 번 돈은 다 가치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체감 가치가 아예 맞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너무 소중한다.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2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3차 좀 더 모아라 해가지고 5천만 원만 모으면 그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또 2배로 물리기도 또 수월하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재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제 몫은 아닌데 제가 해주는 거는 너 그 학기 가자마자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생을 멀리 보고 살려면 일단 처음에 우리 무슨 자금이라 그러죠? 시드머니,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종잣돈 이거는 꼭 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삶을 그렇게 딱 습관 가지면은 그 다음부터 무엇이 해야 되느냐면 그 다음에도 내가 무슨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도 기본이 잡혀요. 그 돈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제가 이야기를 꼭 해주거든요. 그런 거 5천만 원 쓰는데 좀 그러니까 5천만 원 모으는데 좀 공무원 월급이 아까 네.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말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나 마인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일단은 학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그동안 저 쌓인 게 있으니까 막 자기 돈으로 막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내가 또 친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버려가 집에 다니면 절대 네 돈 쓰지 말라고. 무조건 부모님 의지하라고. 알았지? 네 돈은 무조건 아끼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주변에 공무원 급여 적은 거 알지 않냐. 내가 이렇게 낼 거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 좀 앓는 소리 하라 그래.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비참하지. 내가 있는데 벌고 저축하면서 없다 이러면 또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친구 좀 만나도 돈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는 친구 만나거든. 야, 뭐 공무원 급여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니는 세이브 하라 해요. 네. 너무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 뭐 사주고 네. 막 돈 네. 쓰고 막 그런 소비 습관 절대 자체를 아닙니다. 좀 약간 그렇죠. 마인드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 그 뭐 구독자분들 무엇을 하시던 간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게 위대한 삶이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다고 네. 하는데 요거는 어떤 철학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가르치지만 우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면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하신 네. 분, 6.25 전쟁 또 공산당 막아낸 분들 또 뭐 과거에 국난을 극복하신 위대한 이제 영웅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세종대왕이다, 정조다, 이순신 장군이다. 근데 저는 그거 위대하고 훌륭한 이면 당연한 거고 위인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대체로 막 TV에 나오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좀 잘난 사람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과연 누가 위대할까?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한 제자가 학교에서 인사를 왔더라고요. 학교 인사를 왔는데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남자애였는데 걔가 그런데 물어봤죠. 학교에 있으니까. 니는 아버지는 이제 그 무슨 일 하시는가 하니까 강릉에서 재래시장에서 옷가게 하신대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약간 이제 뭐랄까 뭐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한 수 더 떴어. 야, 세상에 누가 제일 위대한지 알아? 누가 아버지 엄마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거야. 선생님 그래요? 깜짝 놀래요. 왠지 아냐고. 봐.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옷가게에서 옷 팔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손님들한테 잘 해주고 그 번 돈으로 너와 누나와 다 먹여 살리지 않냐. 훌륭한 아버지 아니냐. 위대한 거죠. 위대한 거 아니냐. 이게 조금만 멀리 보자고. 우리가 흔히 소시민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 먹여 살리고 이렇게 생업 유지하는 유지하고. 분이 다 모임 맞추면 그분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범죄도 없고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이다 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국가가 그렇죠. 되겠냐. 그런 분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거 아니냐. 위대한 게 별거 있냐. 맞네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신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그리고 가정을 잘 꾸려 나가신다.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 제일 위대하다고. TV에 나오고 뭐 이런 게 위대하고 인기 많고 돈 많고 이게 위대한 게 맞는 아니라 것 같아요. 그런 소시민들이 모이면은 이 국가가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런 게 위대한 삶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면 언제나 존경하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 최고라고 생각해라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러면 그냥 약간 뭐 형식적으로 뭐 그렇죠. 아버지 뭐 어머니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제 크고 점점 더 어른이 되니까 이거를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지? 심지어 예전에는 더 힘들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버셨지? 어떻게 일하셨지? 이런 생각 드니까 진짜 어른 되면서는 네. 진짜 위대한 인물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농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름 날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농부로서 열심히 자식 5명 키우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마을 어른이 아니라 모르는 아버지 친구분이었는데 네네. 오셔서 아버지께 이제 절하고 돌아서서 상주랑 이제 인사하잖아요. 상주를 보면 우리 오형제가 그러다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다들만 진짜 제가 충격 먹었어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만큼만 살아라. 아버지만큼만이라도 해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삶에 대한 평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삶을 딱 한 방에 와닿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그때 물어보니까 제 아버지는 농사 지었고 농부였지만은 옆집에 어느 누구도 해코지 하지 않고 법 다 지키고 동기들한 막걸리 한 잔 더 사내 이렇게 대접하고 자식들 다 그렇죠. 키우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맞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었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만큼 우리가 그런 삶만 살면 참 훌륭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부모님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저도 그렇죠. 자, 이제 끝내야 될 것 벌써요? 같은데 벌써는요. 1시간이 됐는데. 아직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씀 많으세요? 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돼요. 뭐 다음 기회에 또 하죠 뭐. 또 오실 거예요? 네. 와주시면 저희가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워낙. 이런 것 또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네. 공직에 들어가고 난 뒤에 또는 뭐 직장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흔히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파랑새는 원래 없다라는 말 해요. 파랑새는 원래 없다. 네. 뭐 뭐냐면 수험생들일 때는 합격하고 나면 이제 제가 수능 강사할 때도 그랬죠. 고3이잖아요. 재수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그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해라. 알았지? 네. 네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공부도 해야 돼. 수능의 과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대학교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과를 가고 그 하고 싶어하는 학문만 공부하면 돼. 네. 두 번째 교수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수강 신청을 하니까 그렇죠. 다른 자유함이 있어. 그리고 남녀가 같이 연애도 되고 너의 모든 자유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캠퍼스야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지만 막상 대학 들어가고 나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면 그것도 잠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여친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자꾸 나를 따라다니고 이게 인생사거든요. 네. 그런데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일 때는 제가 지금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공무원 들어가면 이런 게 좋은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동기부여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하지만 합격하고 난 뒤에 막상 공무원 가면은 파랑새는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비단 어떤 직장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불행하잖아요.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면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놀이한 것에 대해서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저는 이럴 때 이 또한 이제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보면 실제 남친 여친도 그렇죠. 우리가 산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프로가 아름답지만은 가까이 가보면은 뭐 썩은 나무도 있고 벌레도 있고 어떤 사람 그 뭐도 누구 가놓고 뭐 있잖아요. 이렇듯이 직장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알고 나면은 보이지 않았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는 실망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좋게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남친 여친도 이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야 뭐 이래 되잖아요. 근데 허물이 발견되면 그래 내가 그 허물을 덮어줘야지. 네. 그리고 그래 이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행복해지거든요. 직장도 공직생활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좋은 점이 있다 하면 부정적인 면을 너무 크게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좋은 점은 잘 안 보려고 당연한 걸 받아들이고 네.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야 요런 안 좋은 점은 그렇구나. 나는 하지만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는 안목에 따라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 직장도 그렇고 왜냐하면 옛말에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물이 좋으면 경치가 안 좋고 경치가 아니면 물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갖춘 게 어디 있겠어요. 일장일단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안녕 그게 아니라 그래 더 좋은 점도 있잖아 라고 하면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 요런 단점이 있죠. 이런 좋은 점도 있어. 그래서 늘 좋은 점과 긍정점이 몰려고 하면은 본인에게 마음속에는 그 안 좋은 면은 사라지고 좋은 면이 가득 차서 행복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고 직장이고 사실 다 일장일단이 있고 네. 다 뭐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장점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더 크면 나머지 단점들은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 맞습니다. 수긍하는 그렇죠. 그런 예, 마인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공무원이 되건 뭐 직장을 들어가건 파랑새는 원래 없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 예. 좀 중요하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다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요 책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이걸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네. MZ 세대든 부모 세대든 간에 두 가지를 담고 있거든요. 성공과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제가 겪었던 실패담에 관한 것과 어떤 거기서 깨달은 것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뭐 어떤 도전, 열정 이런 걸 제가 좀 있잖아요. 요즘 MZ 세대들 도전도 잘 안 하고 네. 편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좋은 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절반 담았고 뒤에 절반은 행복에 관해 담겨져 있거든요. 행복. 네, 행복. 저는 이 영상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행복이랑도 마찬가지로 행복하려면 첫째 건강하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가족도 있어야 친구 네.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꿈을 이루게 되면 되게 좋고 이거는 흔히 이제 메슬로 욕구 위계론에 나오는 인간이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조건이잖아요. 4단계 근데 요건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네. 조금만 그렇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저는 제 지론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OECD 국가 중에도 우울증 비율이 제일 높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나는 너무 남과 비교하는 거. 네. 특히 인스타라든가 이거 보면은 너무 이쁜 애들, 너무 잘 먹고 좋은 맛있는 걸 늘 보여주니까 늘 그 비교되니까 나는 뭐지? 이래 돼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인스타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진짜 가끔 제 거 책 나온 거 이거 올려놓고 나머지 아예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비교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강사니까 직지심정이 네. 원래 1조 원의 가치가 넘거든요. 왜 그럴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1조 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떠냐? 저 역시 저랑 이병헌 씨 있죠. 동갑이에요. 학생들이 이병헌 동갑인데 선생님 이병헌은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쌤은 왜 이래요? 그래 좋다. 그래 나는 억울하게 생겼다. 나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병헌이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이병헌이 될 수 없듯이 맞죠. 왜? 전환기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직지심 제어절처럼 그러면 따지고 오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은하계에서 하나밖에 우리 한 명이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직지 1조 원 가치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주 은하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고. 네? 비교하지만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얼굴 외모라든가 몸매 이런 거 남하고 있잖아요. 비교하지 말자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게 되고 중심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면 용기도 생겨요.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남한테 대해서. 왜 남을 그렇게 의식하냐고. 그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하니까 내 자신의 자존감 올라가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도 사랑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진짜 감사할 일이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네. 그다음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역사 강사로서 이 말 쓰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야라고 할 건데 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당군 이래로 우리 역사를 볼 때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지금만큼 태평성대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무지하다고 그래.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는 3년의 전쟁이 한 번이야. 네가 왜 삼국시대 태어났다 생각해봐. 3년에 한 번 전쟁이면 미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못해요. 예? 고려시대 몽골 뭐 그러한 늘 쳐들어가고 조선도 임진왜란 호란 겪었잖아요. 지금 6.25 전쟁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70년이 지난 동안 전쟁이 없었어. 전쟁이 우리 역사 없었어요. 이래 장기한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성대 전쟁 위험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 힘든데요. 상대적 빈곤이야. 상대적 빈곤. 지금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차이인데 옛날에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거든요. 저는 절대 빈곤이야.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이 없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70년대 왔어. 수천 년 역사에서 불과 70년대, 불과 이제 한 50년 정도 전에 그때 박정희 정부 때 이제 통일벼가 들어와서 다수학 벼품종이 들어와서 벼가 작업이 가능해져요. 청동기
초기 시대 벼농사 시작됐는데 벼 작업이 주곡이 이제 된 게 굶주리 면한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50년 전에. 네. 그 전에는 전부 다 보릿고개 봄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속에 우리 빙고 지금은 더 맛있는 거 먹냐 뭐 덜만 그 차이잖아요. 그쵸. 이게 얼마나 큰 축복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거죠. 시각을 좀 바꿔봐라. 그렇죠. 조금만 멀리 보면 지금 너무 축복스러운 시대에 태어났다는 네.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의료 혜택 같은 게 없었거든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치아 다 빠져버리자. 우리 나이 되면은요 이미 없어. 그렇죠. 예? 그럼 치아 다 빠지고 나면은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까 대충 씹어서 결국은 위가 안 좋아지고 빨리 죽게 돼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 48이에요. 48? 유아 사망률도 너무 많았고 오. 예전에는 지금은 산부인과 있으니까 유아 사망 거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전염병이 연락이 많았는데 지금 다 퇴치됐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좀 그랬지만은 어쨌든 우리 유아 사망 없으셨죠.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호적 그 있잖아요. 출생 신고를 몇 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그럼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의료 혜택도 너무나 우리가 풍요 많이 받고 있잖아요. 치아 다 치료하지요. 네. 안경 쓰지. 옛날 안경 어디 있어요? 네, 안경 없죠. 거기다가 맹장염 그리 맨날 다 죽었거든요. 맹장 아프죠. 네, 맹장이 터져가지고. 근데 지금 간단한 수술 끝나잖아요. 예? 의료 혜택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진짜로. 그리고 그리고 면도도 다 하고 옛날에는 그것도 그냥 살았잖아요. 미용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면도도 감사하면서. 사우나가 어디 있어? 목욕 샤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청포물에 뭘 1년에 설에 그 추석 때 한 번 있잖아요. 목욕하고 이랬다고. 그럼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 살고 있잖아요. 예? 물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이걸 상상하자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왜 불행하냐고 원룸에 지금 좁은 데 살고 있더라도 얼마나 이거 굶주리지 않고 배고플 때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없는 것만 남들과 저 비교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네. 그러면 스스로 날개를 꺾어서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사냐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영상 보셨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울하고 불행했다 생각하면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 예? 너무 가진 게 많다. 네. 야 이게 어디냐. 저는 역사 강사니까 늘 그렇게 학생들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없었다.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간적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아세요? 그래요? 전 세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 우리는 이런 기후 여건이 잘 없어요. 아프리카 열대우 가면 늘 더워. 예? 물도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도 깨끗하잖아요. 석회질 나고. 그렇죠. 우리는 물도 너무 좋아. 예? 거기다가 치안이 우리만큼 잘 된 나라 전 세계 잘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치안 대단하죠. 예. 진짜 사람들도 착하고. 선진국 미국만 가더라도 밤중에 돌아다닐 수 없는 곳도 많아요. 총 맞아요. 총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총기도 없잖아요. 진짜 치안이 잘 돼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제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감사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저보다 48이 넘은 사람, 정조가 많이 죽었다 했고, 평균 수명 남자 48 이상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부터는 삶이 덤이라고 생각해. 덤. 예? 야, 인생 2번 산다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나이 들어가 7, 80, 90, 그때 죽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언제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때 내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서럽고 막 하겠지만은, 어차피 한 번은 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 공간적으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문 보면은 늘 우울하고만 하지만은 너무나 좋은 살고 있다는 걸 저는 목이 터지라 이야기 계속 제가 방송 나오고 책 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하고 제발 비교하지 말며 행복하게 살자는 글 꼭 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철강업계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을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물론 말씀하시는 거 있어서 진짜 힘드신 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마인드 자체를 조금 바꿔봐서 또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조금 힘든 것도 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인드셋을 맞습니다. 좀 가져보자.
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은 절대 졸 수는 없겠네요. 졸려고 해도 그냥 무조건 잠 깨겠네요. 모든 열정을 저는 있는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진짜 열정이 언제나.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여기에 이 방송 나오면서 좀 부담됐던 게 네.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라 가지고 이거 전환기였으면 내가 최고죠. 나가가지고 이거 과연 이 수준 높은 분들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부디 이렇게 참 저도 마음 편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가 친구 3명 가면 누군가 이게 또 배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다 어떻게 와닿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공감된다면은 네. 메모해놨다가 자기 것을 받아들여서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면은 좀 행복해지고 또 MZ 세대들한테는 좀 도전 정신도 줄 수 있는 네. 그런데 작은아마 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과 행복. 요 네. 책을 한번 보시면 내 인생 우습지 않다. 요것도 수익 얻으신 거는 또 기부하신다고 네. 하니까 많이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타 강사 전한길 선생님과 신거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